예, 12주 3차 시합시다. 12주에는 우리가 인간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에서 공자를 중심으로라기보다는 맹자와 순자의 소위 성선설, 성악설을 다루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맹자의 시대, 공자의 시대,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홉스의 인간 본성론을 또 중간에 이렇게 양념처럼 뿌리면서 동양의 전통적 사유,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차 시입니다. 3차 시. 자, 2차 시 말미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이중 구조의 존재다. 이런 이야기 했죠. 예. 인간은 이중 구조된 존재다. 음. 그래서 선악의 개념으로 인간의 본성을 논하는 순자의 인성론은 자연적 본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강렬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불리 먹으려 하고, 그쵸, 우리는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려 하죠.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죠. 우리의 귀는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좋아하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로운 걸 좋아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욕심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걸 좋아하죠. 예,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자는 이제 그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어, 소위 인간은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연적 본성에 종속되어서, 즉 본능에만 종속되어서 그것을 방임하면, 즉 이성이든 종교든 어쨌든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 본능을 쉽게 말하면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쉽게 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음. 그래서 순자의 인성론은 인간 본성론을 말합니다. 인성론은 자연적 본능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분히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적용 가능성이 오히려 맹자의 성선설보다는 더,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해봅시다. 자, 사람의 까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사람만 또 못하다. 그래서 동물 이름을 붙이죠. 음, 사람만 또 못한. 음. 그래서 동물과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까닭 다시 봅시다.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뭔가, 이건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긴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음.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좀 정리해서 우리 수업에서 하나의 커리큘럼상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조직하고 그럴 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다시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 본능적 욕구. 본능적 욕구. 아까 내가 써놓고도 자꾸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자꾸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 순자가 말하고 있는 것. 예. 그러니까 맹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행하려는 마음씩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행하려는 마음씨, 즉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알 수 없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알 수 없어요.
순자는 맹자와는 다른 좀 정반대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누구나 다 관능적 욕망과 생의 충동이 일고 걔네 이걸 추구하게 된다. 이런 측면이 점점 이렇게 더 자라서 서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또 이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도덕 질서가 파괴된다. 그래서 인성은 악하다라고 순자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왜 이걸 다시 또 봅니까? 몇 번 보고 있는데 잘 만들어진 문장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동물은 그런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존, 본능,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자기 영역을 차지해야 되고 더불어서 생식 본능 이런 게 있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고자 하는 것,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유사성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성이죠. 이성적 사고 행위. 예. 동물들에게는 여타 동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하여튼 현재까지 밝혀지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물은 인간과 같은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뭡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 능력이 있고,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에 대한 분별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고나는 이 본능은 타고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어떤 생존 욕구라든가 이런 생존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이런 행위는 뭐 타고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건 학습과는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그야말로 좀 이따 또 이제 보충하겠지만 만인데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그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 다큐처럼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 예. 그래서 그런 자연 상태에서 근대 시민국가로, 뭐 근대 시민국가 이전에도 이를테면 국가의 성립과 관련해서 그것이 바로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타고난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할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도 만인의 투쟁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개개인의 어떤 권리를 위임해서 공동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를테면 본능적 욕구,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은 본능적 욕구라고 하는 것, 타고나는 것. 그런데 그 차이점은 여타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성적 사고의 행위가 있다. 근데 이성적 사고의 행위가 가능한 것은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죠. 학습과 성찰을 통한 변별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학습, 공부하는 것. 예. 물론 공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하고, 뭐 우리 한국의 뭐 수백 개 대학은 서울대를 제일 앞에 세워놓고 또는 제일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쫙 줄 세우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러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우리는 다른 나라 놔두고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서울대를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누구는 또 연대를 앞에 세우기도 하고 소위 스카이라고 하죠. 어, 스카이로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구만요. 이렇게 출석이 서열화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스카이를 나오고 그러면 저희 학습의 어떤 그런 결과로 이성적 사고와 행위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또 별개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학습이 성찰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극심한 경쟁, 구도, 오징어 게임에서 TV 드라마, 오징어 TV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방영됐던 한국 드라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학습이 성찰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본능의 본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죠. 음.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병폐라면 병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다면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런지의 도덕적 변별 능력은 어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후천적인 환경의 결과일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거나 따져볼 만한 것은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런지 도덕적 변별 능력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은 이제 학습과 성찰을 말하는 것인데, 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맹자에게 선한 행위는 인의예지의 도덕적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순자는 자연적 본성에 의한 욕구의 충족이 예에 맞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경우 순자에 따르면 그 행위가 도덕 판단성으로 옳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반면 맹자에 따르면 가슴 속에서부터 의로움이 불끈 일어나기 때문에 측은지심처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간 본성론은 다시 맹자는 이를테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성선설, 그쵸? 순자는 성악설. 서로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인간 본성론은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음. 그래서 인제 어 또 성무성악설이라고 하는 게 또 대두됩니다. 예. 고자는 제 이름을 심령이를 인터넷 인제 포털에서 네이버 예 그 검색창에다 심령의를 이제 메모를 하고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면 무슨 고자라니 이런 게 참 심령의 고자라니. 그러니까 기계는 인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뛰어난 검색 엔진에서도 심령이를 찾지 못하고 심령 무슨 뭐 드라마가 있었던 모양이죠. 뭐 만화인가? 하여튼 심령 의가 아닌데 심령의 뭐 이순신의 그처럼 조조사 의를 넣어서 심령의 뭐 고자라니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고자. 본명이 또 고불해였어요. 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악도 없다." 아, 그러면 이건 또 아까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그 이를테면 음? 음 피터와 존 등 이를테면 뭐 이름입니다. 김을동, 김을동? 음 예 김을동 놔두고 김 이상하니까 김갑동, 예 김갑동, 그다음에 이을순, 예 이렇게 개별적인 이름은 존재하죠. 음? 그 개별 인간 외에 인간 일반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걸 거부하며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의 철학사상가 토마스 홉스.
보편적 소성은 존재하지 않고 명칭만 존재한다. 유명론을 강조했던 토마스 홉스의 말과 비슷하죠. 어? 이 고자의 성무성학설은 그쵸?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악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고자는 이어서 인간의 본성이 선과 불선, 안일불자니까 선과 선하지 않음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은 선도 악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물이 동서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아, 물이 동서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것과 같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맹자의 제자 공도자가 이 말을 인용해서 성은 본성이죠. 선해질 수 있고 불선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결국은 이 고자가 했던 말처럼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 이 말이 그 맹자 아니죠. 순자가 인간을 파악했던 그런 그 어떤 성질로부터 이기적 존재라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이 고자의 성무성학설이 이제 조금 더 좀 더 흥미롭고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줘요. 나는. 자, 에라스무스가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완성되지 않은 밀랍과 같다고 한 것이라든가 존 로크가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고 한 말은 인간의 마음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그런 뜻일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해요. 칸트도 도덕상의 선악이 개인의 의지 이외의 어떤 것에 귀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성 중에서 선에 대한 능력과 악에 대한 능력이 동시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결론을 좀 쭉 내리니까 성무성학설에 좀 이렇게 솔깃해집니까? 나는 솔깃해졌어요. 예. 존 두이도 인성의 본질에는 선악이 없고 그 환경과의 상호 접촉으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봐요. 특히 맹자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금수와 인간이 다른 점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다움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나 도교에서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에 다른 점으로부터 또 인간의 본성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다시 이 정도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응?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성무성학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홉스의 인간 본성론을 지금 중간중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토마스 홉스 영국의 그 17세기의 영국의 정치 철학자, 철학 사상가 토마스 홉스의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순자의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성무성학설의 어떤 주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토마스 홉스의 인간 본성론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남은 시간 한 30분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토마스 홉스는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육체 없는 영혼의 개념을 비판합니다. 자, 육체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육체 없는 영혼의 개념, 육체 없는 그러니까 그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 몸과 정신, 육체와 마음. 종교에서는 일심론이죠. 이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이 하나다라고 보죠. 이를테면 우리가 죽으면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이제 육신이 소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이라고 할까, 영혼이라 할까, 넋이라 할까, 혼이라 할까, 하여튼 이런 정신작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뭐 연옥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육신이 가는 건 아니죠. 육신은 이미 부활해서 간다 그런 의미겠군요.
나중에.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육신은 멸하는 거죠. 소멸하죠. 그런데 어떤 넋이든 영혼이든 정신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또 불락정 그 극락으로 갑니까? 아무나 가지는 못하겠죠, 거기도. 그러니까 그 뭔가로 간다는 얘기는 어 간다는 얘기는 결국 몸과 정신의 그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토마스 홉스는 그 육체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육체 없는 영혼의 개념을 비판적 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홉스는 본질에 대한 개념을 반박하고 본질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일체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육체예요. 육체. 그 인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봅니다. 육체와 인간은 같은 대상에 붙여진 명칭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소멸하면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모르죠. 그 모르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종교죠. 그러면 종교는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설적이다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주설은 무슨 무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 비합리적인 어떤 것을 말할 때 주설적입니다. 종교는 비합리적이죠. 반이성적이죠. 예. 홉스, 토마스 홉스를 계속 얘기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명백히 유물론적, 그런 의미에서는 유물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신론점, 유신론적이 아니라 유물론적. 이원론자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게 이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종교가 그렇게 사후세계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사실 종교는 사후세계를 상정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신자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사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음을 통해서 어, 갖게 함으로써 그 종교의 그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토마스 홉스는 당시의 과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17세기에 현미경과 만원경이 발명되었던 갈릴레오와 데카르트 시대라고 했죠. 17세기가 자연과학이 발전하던.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로마 교회에 대한 그의 불신, 그 로마 교회가 새로운 과학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그 새로운 과학 이론은 뭡니까? 되면 뭐 다윈이 정의기원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어, 창조설이 아니라 뭡니까? 다윈이 말한 것이 창조설이 아니라 적자생존, 자연 도태를 통한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고 약간 비릿하게 뭐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존 경쟁 속에 우연히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를 예 진화론이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요즘 내가 좀 이렇게 진화론 그 로마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그걸 부정하죠. 그 다음에 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인가요? 예, 천동설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제 로마 교회는 그런 새로운 과학 이론을 거부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의 항해가 분명하게 보여졌다. 인간사회 지식인층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대척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1년과 하루가 지구의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점차 성식이 되었다. 그런데도 과거 교회 국가는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처벌했었다고 토마스 홉스는 비판해요. 홉스 시대 영국 교회는 새로운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은 국교회라고 하죠. 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좀 다른 홉스 시대 영국 교회는 새로운 갈등 어떤 거냐면 한동안 주교 제도가 영국에서 탄압받았습니다. 그와 다른 형태의 교육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영국의 시민 전쟁이 벌어지죠. 이 종교적 차원의 전쟁입니다. 문제 발단은 교회의 교리였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인을 초월하는 기독교의 신비적 성격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기존의 영국 교회 하에서는 국가와 교회, 마을과 교구를 구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나 교회 국가에 관한 새로운 이론은 교회란 뭐냐? 성스러운 삶을 살기로 신에게 맹세한 신앙인들의 공동체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보편이 아니며 부분으로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의 결사치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전체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발적 연합에 의해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민전쟁의 와중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홉스는 시민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의 저작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든 간에 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의미의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홉스는 무정부 상태의 위협이 독재보다 더 나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삶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전제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무지로 말미암아 선한 삶과 사악한 삶을 구별하지 못할 뿐이다 생각했거든요. 홉스는 그런 윤리학에 관한 주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죠. 그렇죠? 주관적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은 매우 추상적인 그런 개념 아닙니까? 자, 어떤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않고 다른 생각을 이제 그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봤던 같은 꽃이라도 같은 장소에 있는 꽃이라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던 꽃에 대한 느낌, 아름답네, 라고 하는 느낌과 하루 종일 일터에서 심신이 지쳐서 퇴근하면서 본 그 꽃은 너도 참 시들었구나 이를테면 아름답다는 게 보다 이게 주관적이죠.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고 생각이고 그렇죠, 관념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듯이 도덕 판단 역시 이 중요하죠.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네. 도덕 판단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만 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이죠. 인간에게는 보편적 속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 역시 어떤 주관적이다. 아니,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그렇듯이 도덕적 판단 역시, 그러니까 좋은, 악한, 경멸스러운, 이거 뭡니까?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무엇이 좋다, 악하다, 경멸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가치 판단, 도덕 윤리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가 봅시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보편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건 없다. 선악에 대한 판단들은 개인의 문제이거나 국가의 대표적인 결단에 좌우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의 에는 어떤 정치론도 도덕의 관점에서 수집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만일 합의를 얻는, 적어도 만일의 묵인을 얻을 그 무엇에 호소할 게 이제 필요해지는 겁니다. 응?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 시민의 안녕이 보장될 어떤 제도적 틀. 자, 제도적 틀. 에,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죠? 뭐 나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이리처럼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다. 이 말도 또 누가 했던 말과 비슷합니까? 또 몇 번 돌아가고 있죠. 내가 계속. 예. 여기, 여기 순자. 저 앞에 올라가서 여기 순자가 했던 말. 여기죠? 예. 인간은 누구나 다 관습적 욕망과 생의 충동이 일고 괜히 이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순자가 했던 것과 비슷해요. 이 토마스 홉스의 이런 말들이. 인간은 이리처럼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다. 맥락은 좀 다르죠. 자, 하여튼 좀 더 봅시다. 홉스가 인간의 행태에 대한 자신의 핵심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곧바로 끌어들인 것은 뭐냐면 일상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차시, 우리 12주 1차시 첫 부분에 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냐라고 할 때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응? 응.
일상의 경험.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동물적 본능, 타고나는 자연적 본능 말고는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태어날 때 그렇지는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예.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점점 내 이야기 흐름이. 예. 그래서 하여튼 토마스 홉스가 17세기 영국의 철학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인간 행태에 대한 자신의 핵심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곧바로 끓이는 것이 일상의 경험이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매우 단순한 그런 사실,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그런 사실. 근데 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속성도 있어요. 어? 그러나 우리는 단결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물론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쪽만을 보지는 않았죠. 그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거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어느 한쪽만, 한쪽만이 선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어느 한쪽을 좀 더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음, 토마스 홉스가 자신의 견해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믿지 않고 그래요? 라고 이제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요. 무장을 하고 다닐 때 그는 가까운 신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잘 때 그럼 자기 이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자죠. 여러분 이제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아파트든 그냥 일반 주택이든 잠을 잘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자죠. 왜 그럽니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소름 끼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잠그잖아요. 항상 잠그죠. 네.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 문 항상 잠그죠. 우리 아파트도 가끔 그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꼭 오후 7시 반 되면 꼭 방송을 하던데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음. 지하 주차장에서 도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니까 차량 안에 뭐 현금이나 귀정품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방송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비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그런데 차를 차를 차문을 안 잠그니까 그런 거죠. 예. 그 짐을 내리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해서 문을 안 잠그고 내릴 경우에 요즘에 그 양 사이드 미러가 접혀지지 않죠. 문을 잠그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철없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자동차만 열어서 뭔가 현금 처리를 하거나 조금씩은 현금을 넣어놓기도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문을 문은 잠잘 때 집에 들어갈 때 문을 걸어 잠근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아, 우리는 그냥 잊고 지내는데 그 문을 잠그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죠? 타인에 대한 불신. 전에 지금 난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농촌에서는 일일이 대문과 방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너나 없이 형 동생하고 이웃처럼 드나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도둑이라든가 강도 살인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는 그 타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심 이런 게 좀 없었거나 덜했거나 아 그랬겠죠. 근데 타인에 대한 생각 이 토마스 홉스가 17세기에 영국의 철학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금고를 잠글 때 그런 자기 자식들과 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달리 말해 우리 일상의 활동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나오는 내가 옳다라든가 내가
최고다라는 식의 상투적인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배타적 관심을 밝히려는 홉스의 관점이 지극히 상식적 통찰임을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대체로 평등하죠. 어떤 특정 사회의 법률에 의해 구속되지 않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고 흡수는 생각했어요. 그래, 자기 보전이 인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은 나. 우리의 자연적 욕구 그 자체는 선악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도덕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해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자연 상태는 각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고 각자가 안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다라고 본 거예요. 토마스 홉스는. 그래서 홉스는 두 가지 생생한 유비 추론을 합니다. 뭐냐?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언급해요. 이 말은 반드시 실제 투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이야기되는 항구적 갈등을 의미해서 하는 겁니다. 홉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회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겠죠. 공업과 농업, 업은 물론 과학적 지식조차 성립하지 못하겠죠. 그 대신 계속되는 공포와 잔인한 죽음의 위험만이 있겠죠. 이 자연 상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불행의 목록은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취약하고 야망한 삶에 짧다. 이렇게 한탄해요. 자, 음, 그래서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 이것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아까 봅시다. 맹자의 측은지심, 다시 한번 봅시다. 측은지심을 이야기할 때 여기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얼핏 보면 다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는 그 어린아이 요거였어요.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동네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를 구해줬다는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 그건 뭐냐? 자연에 따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토마스 홉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사실 보면 말이에요.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이 말도 대체로 긍정하죠. 그런데 또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이거,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합리적 자기에게 일관된 추구가 홉스 정치론의 근간이거든요. 합리적 자기에게 일관된 추구.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사거리 신호를, 교통 신호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지키지 않고 가면 그 CCTV가 있어서 이제 그 과태료 처분을 받죠. 우선 일단은 그것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자칫하면 뭐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몸을 다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제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죠. 예. 근데 그걸 다시 원리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토마스 호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합리적 자기에게 일관된 추구, 그 사고의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태료를 물거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이건 손해죠. 그러니까 이 17세기의 영국의 정치 철학자, 철학 사상가였던 토마스 홉스의 이 인간에 대한 통찰이 참 놀랍죠. 17세기면 사실 뭐 지금 21세기니까 한 4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 맹자, 순자는 뭐 무려 2500년 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리스의 아테네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도 25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학문은 20세기, 21세기 학문은 이렇게 몇천 년 전, 뭐 몇백 년 전에 소위 그 성인들의 어떤 가르침을 다시 해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학문을 또 뭔가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쵸? 네.
이것은 또 뭡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작용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당대에 끝나죠. 동물은 학습 능력이 일정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고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 후속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죠. 바로 그것이 끝이죠. 그러니까 또 그 태어난 새끼들은 본능과 더불어서 그 어미로부터 그 생존에 필요한 어떤 생존수를 학습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교과서로 남겨지는 게 아니고 또 끝나버리는 그 이성의 작용이 작동되지 않죠. 언어가 없고 언어를 통한 이성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과 여타 동물과의 큰 변별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어, 교육과 성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인간형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비유, 인생은 하나의 경쟁이다. 이 정도까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끝납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뭐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10분 좀 안 남았는데, 자, 홉스가 두 가지 비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했던 게 뭡니까? 그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합리적 자기에게 일관된 추구. 두 번째, 인생은 하나의 경쟁이다.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경쟁이다. 토마스 홉스는 우리가 이 경쟁에서 오로지 최고가 되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갖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쟁은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토마스 홉스가 보기에. 각자는 서로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이미 얻은 재산을 지키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귀의 영화를 또 누리려고 해요. 그죠? 이런 경쟁 속에서 문제는 토마스 홉스가 보기에 엄청난 잔악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홉스는 인간에게 타인의 결함을 보고 웃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타인을 돕는 것이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측은지심을 토마스 홉스도 이야기합니다. 경쟁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비심에서 다른 경쟁자를 또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공격적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마스 홉스는. 응?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바를 탈취해 갈 것이라고 하는 공포.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방문을 잠그고 금고문을 잠그고 네, 창문을 잠그고.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동정심을 소위 말하면 측은지심을 이제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간에게 있어 그 자신의 욕구를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보다 훌륭한 논증은 없다. 그러면서 동정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동양적으로 말하는 측은지심을 동정심을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불행에 대한 상상 또는 허구다. 난 이것이 정말 무슨 여기 그 이 동양적 사유 천명이라고 그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17세기 영국의 철학 사상가 토마스 홉스의 설명이 훨씬 더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정심. 이건 자연에서 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불행에 대한 상상 또는 허구.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이게 그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2500년 전, 뭐 대충 3000년 전 그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학이라고 번역되는 그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비극에서의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
한국 드라마 보면 패턴이 뭡니까? 뭐, 그,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재벌 2세, 3세, 예, 남자가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숨기죠? 그런 줄 모르고 이제 어떤 여성과 이렇게, 예, 사귀고. 그 여성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예, 사회 경제적으로. 음. 그러나 또 무슨 출생의 비밀이 또 여성에게도, 여성 주인공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고, 과거에 무슨 남성의 재벌 2세, 3세의 아버지가 같다거나 음, 이런 패턴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 드라마를 보는 자신의 입장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드라마에 몰입을 해서 저희 고귀한 신분, 재벌가의 상속자라든가 하여튼 이런 누군가가 어떤 불행에 처하게 되면 엄청나게 또 몰입을 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럼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화작용이죠. 카타르시스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또, 어, 카타르시스의 본질은 저 극 중의 인물의 비극, 불행에 대해서 내가 연민을 느끼는 소위 측은지심의 발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따지면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중에 연출되고 있는 불행은, 비극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안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다양한 어떤 본성, 어떤 속성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사회는 이기적 인간들의 함정 계약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토마스 홉스의 이런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남과 협동한다든지 남을 도와주는 경향을 전혀 갖지 않는, 소위 말하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체에 불과하다, 그런 인간관에서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타산성이 도덕성을 대신하고 이성은 이미 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유감없이 추구하는 것이 소위 합리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홉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과 흡사한 그런 경쟁적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토마스 홉스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사유를 좀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끝냅시다. 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사실 많은 요소가 있지만, 크게 보면 보상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처벌에 대한 공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정치가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죠. 그러나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는 훨씬 더 고귀한 일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토마스 홉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아까 다시, 예, 또 이야기했던 또 좋은 말, 공자 다음에, 여기 순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면, 자기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큼이나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응? 만약 실제로 그러다면 홉스의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이론들은 무너질 수 있죠. 응? 시민들의 충성과 헌신을 고무시킴으로써 비이기적 성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국가는 단순히 빈곤해지는 데 그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 본성과 관련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살피면서, 이제 특히 서구의 17세기의 영국의 정치 철학자, 철학사상가인 존이 아니죠, 토마스 홉스, 이런 견해를 곁들여서 인간 본성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인 어떤 해명을 시도해 보았어요. 음.
이 정도로 이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인간 본성과 관련한 어떤 정리는 여러분이 한번 또 나는 어떤 이 여러 사람의 크게는 여기서 보면 이제 어 공자의 철학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와 순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성부선악세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의 상호 접촉이다. 환경의 중요성. 환경은 그렇다면 교육의 중요성. 음. 근데 또 하나 내가 강조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수재들도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지않은 어떤 이기적 속성을 보이더라. 근데 그것은 또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경쟁이 극심한 이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같은 승자 독식의 그런 사회 구조가 바로 자아 성찰을 결여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2주 3차시 마치고 12주 전체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떤 학습을 일단 여기까지 해서